네, 안녕하세요. 유원태입니다. 네, 오늘은 어저께 있었던 한국과 멕시코의 A매치 평가전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전 나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4-2-1 포메이션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데 멕시코 상대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 갈 길이 여전히 멀고 왜냐면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좋은 지향점을 그래도 보여줬다는 거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걸 월드컵에서 쓸 전술로 가다듬어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방향성은 한번 보여줬으니까 이걸 어떻게 완성도를 높여가고 빈자리들을 채워가는지를 이제 좀 다음 A매치 기간 또 있으니까 그때 한번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경기였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제가 이제 리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사실 미국전보다는 좀 어려웠던 경기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어제 이제 그 조금 피곤해가지고 리뷰를 밀어놨는데 그 사이에 지금 좀 약간 불이 붙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박용우 선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뭐 저같이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박용우 선수 못한 경기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평범한 경기였고 무난하게 그냥 잘 치는 경기 같은데 박용우 선수가 지나치게 좀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까지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거랑 비교되는 선수가 이제 옌스 카스트로프 지금 굉장히 화제 중심에 있는 선수죠.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고 거의 뭐 이제 외국 태생의 최초의 혼혈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우리나라에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랑 조합을 또 이뤘기 때문에 그 미드필더 조합이랑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리뷰 전반적 리뷰에 이어서 이제 중원 조합 얘기로 넘어가면서 끝나면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이 항상 제가 길어지는 편이니까 빨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경기에서도 3-4-2-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큰 폭의 로테이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 3명이 모두 바뀌었고 중원 2명도 바뀌었고 측면 2명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센터백에서 김민재, 이한범이 그대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김주성 선수 자리엔 또 김태현 선수를 한번 써보고 골키퍼도 이제 김승규에서 조현우에서 김승규로 바뀌면서 거의 뭐 이제 다 완전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1-2는 있었던 게 일단 전술 새 거 쓰겠다고 지금 가져온 상황이니까 누구 잘하나 한번 보자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자 자리에서 어떤 선수가 맞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다 써보고 그 조합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큰 폭의 로테이션이었지만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경기 짜임새도 괜찮았던 점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선택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가 이제 그 먼저 실점도 하고 전반전에도 그렇게 깔끔하게 공격 전개가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좋은 장면이 있어 뒤에 설명드릴 건데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좀 그 주도권을 잡았을 때 점유율을 잡고 있을 때 공격 전개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미국전에서는 우리나라가 뭔가 좀 더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다는 느낌을 딱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좀 더 빡빡하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이제 이유를 찾아야 되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멕시코의 개인 기량이 미국보다는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멕시코 리그가 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좀 돈이 도는 리그예요. 그래서 멕시코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멕시코 자국 리그 선수들이 굳이 유럽으로 안 나가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들이 워낙 그 자국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멕시코 팀들은 늘 끈끈하고 늘 짜증나요. 그래서 클럽 월드컵 때도 보면 이 팀이 만만한 팀이 거의 없어요. 멕시코 팀들은. 그래서 이 선수들이 잘합니다, 축구를. 마치 브라질 리그가 자국 리그라고 해서 무시하다가는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도 막 지잖아요. 그런 거 보듯이 멕시코도 굉장히 탄탄한 리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K리그도 이제 제 K리그를 위주로 이제 리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국 리그가 탄탄해야지 이렇게 팀 전반적인 힘이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멕시코 팀에 지금 뭐 잘하는 최상급 선수들 뭐 개인 기량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이길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이러면 진짜 어느 유럽에 있는 여느 팀에 갖다 놔도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팀 전반적인 이런 기량 차이. 그게 멕시코는 예를 들면 최저점이 항상 75점 이상인 팀인 거죠.
근데 최고점이 한 85점 정도 되는 팀. 그러니까 75에서 85까지 있어서 그 뭐 격차가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선수는 90점을 넘는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게임으로 표현하면 어떤 포지션에서는 60점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불균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그 우리 약점은 1대1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파고드는 분야가 생기는 거고, 좋은 선수들은 우리나라가 그 이제 수비한 선수들이 잘 버텨주면서 조금 도와주면 막을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 기량 차이가 적은 팀이 이제 강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높여야지 좋은 팀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멕시코가 굉장히 이 바닥이 높은 팀인 것 같습니다. 하방이 튼튼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상대하기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선수의 개인 기량만으로 뚫고 들어가기는 이 선수들이 끈끈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고, 반면에 이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느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제낄 수 있는 1대1로 제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더 버거워하는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어제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에 굉장히 고전 많이 했습니다. 측면 쪽에서 공을 본인이 이제 탈압박을 개인 능력으로 한번 탈압박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강인 선수 기술은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선수는 제가 보기에 한국 선수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브라질 선수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로 기술이 좋은 선수고, 볼을 지키고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강한데, 이걸 어떻게 막냐면 이강인 선수가 어제 오른쪽 측면에서 움직이면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던 게, 밀려서 넘어지는데 파울 안 불어주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멕시코 선수들이 아슬아슬하게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막냐면 여기서 패스를 이렇게 받을 때 이 선수가 그냥 받아서 좀 느슨하게 압박을 해서 이강인 선수가 여기를 앞에 탁 잡아놓고 여기서 1대1로 맞닥뜨리는 순간 이강인은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냐면 이 선수한테 공이 들어갈 때 이쯤 나왔을 때 바짝 나와서 여기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이거를 발 앞에 잡아놓으면 부딪히니까 이거를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잡으려고 그럴 때 바짝 나와서 돌지 못하게, 그 아마추어 축구할 때도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못 돌게 해라고. 못 돌게 딱 한 다음에 여기를 수비하고 있던 윙포드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패스가 갈 때 패스관이 네가 막아줘가 아니라 이걸 같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둘이서 여기를 샌드위치 마크를 해버리니까 이강인 선수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죠. 왜냐? 여기서는 이 라인조차도 수비한테 유리한 거예요. 측면 라인도. 그죠? 왜냐면 아웃이면은 여기는 수비 성공이니까.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 이강인 선수가 움직일 공간이 어떻게 보면 180도밖에 없죠. 그러니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여기가 다부지고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니까 뭐 제가 막으면 뚫고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멕시코의 프로 선수들이고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니까 이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턴오버가 늘어났고, 여기서 풀리지 않으니 다시 우리가 공격으로 이제 당하게 된, 우리가 수비로 다시 물러서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나왔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거 제가 지금 여기 잡아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왼쪽 수비수를 잡아놓은 건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이쪽 라인에서 워낙 촘촘하게 그 멕시코가 잘 쌓아놓고 본인은 압박을 잘하니까 자꾸 뒤로 도망 나왔죠. 그래서 뒤쪽으로 종종 빠져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앞에 숫자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뒤에선 볼이 도는데 앞으로 연결할 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멕시코의 빌드업, 아니 여기 그 수비 블록 바깥으로 본인이 빠져나와서 공을 잡아주니까. 물론 이렇게 됐을 때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누군가 따라 나올 테니까 이렇게 다른 생기는 공간에 누가 올라가서 풀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아직 익숙치 않은 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일단 여기 있어봐 라고 했는데 안 풀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다음 스텝은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공격이 빡빡했다, 잘 안 돌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오른쪽에서는 특히나 공격이 좀 그래도 볼이 돌고 뭔가 시도하는 느낌이었는데, 왼쪽에서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 쪽에서는 몇 차례 파울을 얻어내거나 좀 크로스가 올라온 건 있었지만 오른쪽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공격 활발함도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멕시코가 수비를 빡빡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전방 압박도 시도를 꾸준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마냥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멕시코가 잘한 부분이 있었고, 또 멕시코가 마냥 잘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빌드업 상황에서 잘 안 풀릴 때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게 뭐 아직 실험 단계?
도입 단계에 있는 전술이다 보니 아직 그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드업 할 때도 여기서도 좀 풀어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안 될 때 롱킥 비율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점유율을 좀 뺏기는 경향들이 좀 있었죠. 근데 반면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압박을 잘했어요. 근데 압박을 잘했고 근데 뭐 이그노 해설위원께서는 워낙 이제 이런 경험도 많고 잘 하시고 하기 때문에 안 될 때마다 몇 번 이제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래도 그 정도면 저는 그래도 괜찮은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 70점 정도 65점 70점 정도 줄 수 있는 압박 전술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 가지고 좀 아쉬웠던 건 뭐냐 우리나라보다 멕시코가 빌드업을 더 잘하더라고요. 필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멕시코가 잘하는 거는 3자 움직임을 훨씬 유기적으로 잘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압박 들어갈 때 우리나라가 이제 압박 들어갈 때는 이제 3-2-4-1로 수비를 하잖아요. 3-4-2-1로. 그래서 압박을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여기 잡아놓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압박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네요. 여기 잡아놓고 있으면 오영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압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백이 이렇게 빠져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이렇게 가는 거를 견제해서 여기 윙포드가 배준호 선수가 가겠죠.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그러면 이 두 선수 앞에 있는 두 선수들이 움직일 텐데 이 두 선수들을 여기 있는 뭐 이명재 선수라든지 여기서는 박용호 선수가 압박해가지고 여기를 한쪽으로 몰아서 압박을 가하는 이쪽으로 압박을 가하는 형태를 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풀어나올 때 어떻게 풀어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꼭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 멕시코가 잘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3자 움직임을 만들어야 된다, 3자 움직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3자 움직임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공을 주는 사람을 1번, 받는 사람 2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외의 사람이 3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단순한 3자 움직임, 이 3명의 움직임을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패스가 들어갈 때 공이 이쯤 나오면 여기 있는 선수가 수비를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여기 패스가 들어갈 때 공 주는 선수는 10번이 견제를 했겠죠. 5번은. 여기 있는 11번은 11번이 또 견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선수가 공을 잡아놓으면 그냥 압박당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그대로 다 서 있다 그러면 여기 주더라도 여기 수비가 물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공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수비수들이 공을 쳐다보겠죠. 일단 공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1번이 2번한테 줬는데 이때 이 8번이 3번으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로 움직이냐면 일로 움직여요. 그러면 공이 발 앞에 들어올 때 압박 들어왔는데 이걸 원터치로 여기다 툭 돌려줘 버리면 이 8번이 이 선수를 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8번 선수 어디 보고 있다 그랬죠? 공 보고 있다 그랬으니까 시선이 여기가 있는데 이 8번이 이 뒤로 돌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 8번이 수비를 매우 잘한다 그러면 여기를 따라가서 여기를 채워줬겠죠. 이렇게 막아줬겠지만 여기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선수가 받아가면서 순간적으로 3자 움직임으로 수비를 뚫고 지나간다. 이런 게 3자 움직임인데 이거를 조금 더 멕시코가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느낌이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멕시코 선수들은 주고받는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잘 만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받으러 내려옵니다. 그럼 따라오겠죠. 우리나라 전방 압박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그냥 미련 없이 줘버린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줘버려요. 원터치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주고 여기 줬어. 그럼 이 선수 누구 줄 것 같아요? 뭐 여기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어딜 생각하냐면 이 5번 선수가 여기 애초에 여기 줄 때 다음 생각이 이거 8번 주겠지? 왜냐면 줄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좀 다시 정리드리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면서. 왜냐면 다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5번 주면 10번한테 압박당할 것 같으니까 이 선수가 의도적으로 8번한테 줍니다. 이 8번한테 압박당해도 뺏기지 않을 만큼 이 뒤쪽으로. 그러면서 이 선수는 8번한테 들어가니까 이걸 그냥 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이 각으로 받아야지 해서 이걸 이렇게 받는 거예요. 원터치로. 그러면 딱 이렇게 이 셋이서 돌렸는데 이 5번은 10번을 떼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21번은 순간적으로 2대1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여기 이거 큰일 났다고 이렇게 가면 여기 주고 이 선수 돌아가지고 그냥 드리블 돌파하니까 여기를 이제 부랴부랴 4번이 맞겠죠. 물론 이게 숫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만 그렇게 돼서 여기가 풀리게 되면
여기서 10번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든 9번이 빠져나가고 10번이 일로 들어가든 이러면서 움직임이 변화가 생겨 공간을 이용할 게 아까랑 다르게 훨씬 크게 생기죠. 요런 3자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빌드업,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풀고 빌드업한 측면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능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개인 기량이 기술적인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볼이 들어왔을 때 압박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내가 얘를 떼어낼까 그런 이런 축구적인 지식들 지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멕시코 선수들이 확실히 이런 것들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멕시코 리그도 전방 압박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공격적인 리그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마 단련이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가다 이제 뭐 이제 보면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막 축구는 이기는 게 중요하지 뭐 자꾸 뭐가 고급 전술이고 뭐 이런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고급 전술 하는 이유는 이런 축구를 많이 겪어봐야지 우리나라 K리그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전술들이 많아야지 국제 무대에 가가지고 K리그 선수들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팀들을 많이 상대해봐야지 우리나라도 대응을 잘할 테니까. 이게 확실히 고급 축구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전방 압박하고 전방 압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팀들이. 그런 면에서 멕시코가 상당히 좋은 팀이었다는, 그러니까 괜찮은 팀. 제가 보기에는 좋은 팀까지는 아니었고 괜찮은 팀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전반전의 경기를 잘 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경기를 어렵게 풀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전하고 물론 멤버가 달라지기도 했고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상대 멤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렸을 면도 있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배치된 3-4-2-1에 2에 배치된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의 조합이 조금 달라졌던 부분이 좀 경기력 저하로 연결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재성 선수가 햄스트링을 안 다쳤다라고 그러면 후반전 한 30분 정도는 이재성 이동경 조합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경기를 보면서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하고 배준호 선수는 굉장히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도 부지런하고 활동량이 좋은 선수들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좋아하는 플레이가 뭐냐면 본인들이 볼이 없는 상황에서 이 뒤쪽으로 질주에 들어가고 침투에 들어가면서 뭔가 공간을 이용하는 유형의 선수들. 그러니까 직접 박스 타격을 하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이 선수들은 공을 잡아놓고 발밑에 붙여놓고 자기한테 이 선수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온더볼에 조금 더 치중돼 있는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 선수들도 전방 압박이나 이런 압박 능력이 상당히 좋고 그런 쪽에 훈련이 잘 돼 있는 선수들이고 개인기량 갖추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두 명이서 특히나 이 블록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전방 압박을 자주 당하다 보니까 볼을 잡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공격 전개를 깔끔하게 풀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동경이라든지 최근에 이재성이라든지 특히나 이재성 선수는 뭐 기술도 좋고 내려오는 것도 잘하고 앞뒤로도 많이 가고 엄청 많이 뛰는 선수기도 하지만 이 뒤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도 되게 많이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동경 선수도 예전에는 제가 느끼기에 특히나 울산 1기 그러니까 독일 갔다 오기 전에는 약간 여기서 많이 움직이는 유형의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최근에 상무에서 보면은 본인이 이 공격수 뒤로 움직인다든지 이쪽 공간으로 그냥 침투해 들어가면서 본인이 직접 득점을 노리거나 상대 수비수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나 지난 미국전에서도 박스 안에서 이제 슈팅을 만들었죠. 중거리 슛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배준호나 이강인의 활동 반경이 약간 이쪽에 많이 가 있는 느낌? 저는 요렇게 설정되는 느낌이에요. 본인이 받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압박당해서 잘 안 되니까 뒤로 좀 움직이다 보니 그 활동 반경이 약간 이렇게 잡혀 있는 느낌이라면 이재성과 이동경은 이게 조금 더 넓고 특히나 이재성 선수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넓어요. 활동 반경이. 그리고 움직이는 위치가 약간 뒤도 많이 내려가지만 이쪽까지 걸쳐 있는 약간 이렇게 된 느낌. 그래서 뭔가 속도를 살리고 뒤로 파고드는데 좀 더 강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체력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조기 축구만 해보셔도 알 거예요. 이 뒤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걸 이재성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고 이동경 선수도 최근에는 약간 미친 개처럼 막 열심히 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저는
위협적으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멕시코 상대로도 이재성, 이동경이 잘했을까라는 점이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더해지면서 멕시코전이 미국전보다는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준호 선수도 그렇고 저기 파울을 되게 잘 얻어냈잖아요. 그거는 이제 확실히 이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좋고 우리나라가 이 선수들 상대로 멕시코 정도 되는 팀 상대로도 이제 크게 밀리지 않고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점에서는 저는 되게 재밌게 본 한 판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후반전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한 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뭐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겠죠.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고 뭐 손흥민 선수의 그 뭐라 그러나 저기 슈팅 왼발 슈팅이었죠. 그 골키퍼 머리 위를 누른 슈팅은 역시 손흥민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용규 선수의 그 역습에서의 나온 장면도 너무 좋았고 슈팅도 잘했고 그래서 잘한 점은 잘했다고 해줘야 되고 마지막에 좀 집중력이 좀 아쉽긴 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박용호 선수 얘기 드리면서 좀 드리겠지만 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나 쓰더라? 하여튼 그 선수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평가전이고 하니까 그럴 때 집중력을 높이고 심지어 김민재 선수가 속았어요. 다리 사이로 흘리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좀 불운했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구나. 잘한 건 잘한 건데 저는 조금 우리나라가 운도 떨었던 게 그 공격진에서 이르빙 로서너하고 그 라울 히메네스를 빼면서 조금 그 무게감이 떨어졌던 게 우리나라한테 좀 흐름이 넘어오는 계기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전방에서 워낙 이 두 선수가 이제 수비도 잘해주고 다부지게 잘 붙어주는 선수들이라서 그거보다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들어오니 우리나라가 좀 더 공격에도 쉽게 나갈 수가 있었고 빌드업 할 때도 조금 이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멕시코가 조금 그러니까 먼저 내려선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못 넣는 경기들이 많은데 근데 두 골 넣었다는 거는 잘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뭐 한 70점 정도는 줄 만한 점수 아니었나? 그 정도 경기력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게 경기 총평입니다. 잘했다. 잘했지만 아직 보완점이 빌드업,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잘했다. 그리고 뭐 하려는지 알겠다. 전방 압박도 괜찮았고 어느 정도 짜임새가 있었다. 근데 그 전방 압박에서 상대가 멕시코가 풀어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3자 움직임 하는 데서 어떻게 더 강렬하게 압박해서 못 나오게 해야 될지 좀 더 세밀하게 전방 압박도 가다듬어야 된다. 왜냐면 3자 움직임 하는 선수들을 계속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개인 기량이 좋은 팀 상대로 우리나라가 3-2-5의 형태로 빌드업을 많이 할 텐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이강인이나 배준호 선수처럼 본인이 볼을 잡아놓고 온도볼에서 뭔가 풀어가는 선수들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동경이나 이재성처럼 좀 더 침투할 수 있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수 쓸 것이냐 혹은 이 두 타입을 조합해가지고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가다듬어 가면서 우리만의 정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원 얘기로 넘어갈 텐데 자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 만약에 제가 영상을 올린다 그러면 가장 핫한 건 역시 박용호 선수 문제가 아닐까 싶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원하고 옌스 그 카스트로프 선수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단 박용호 선수 얘기랑도 다 연관이 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술을 3-4-2를 쓴다 그러면 이 두 자리에 누가 어울릴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기는 미드필더가 다른 팀들이 셋 쓰는 팀이 적지 않아요. 포백 쓰는 팀들은 거의 뭐 4-3-3 많이 쓰잖아요. 4-4-2 쓰는 팀들보다는 4-3-3이나 뭐 4-2-3-1이나 뭐 4-1-4-1이나 어찌됐든 미드필더 셋 놓고 이걸 역삼각형으로 놓냐 정삼각형으로 놓냐 뭐 이런 차이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주로 일자로 놓고 뭐 여기를 이제 몇 잘라를 쓰냐 뭐 이런 차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대2로 싸우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 중원에 있는 두 자리들은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활동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공수가 다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들어와서 그런 면들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왜냐면 이 선수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 K리그 리뷰할 때 종종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기성용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볼 때는 그 당시만 해도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대형 수비형 미드필더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게 각광을 받았어요. 야야 투레 같은 선수들, 기성용이나 사이즈도 좋고 기술도 갖추고 있고 뒤에서 딱 기다리면서 쫙쫙 째주고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공격 올라가서 한 방씩 해주고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대형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묵직한 선수들이죠. 근데 최근에는 좀 더 기동력이 좋고 약간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픽업 트럭 같은 선수들. 그래서 도로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데 그런 오프로드로 나가도 잘 달리고 막 이런 유형의 선수들. 그래서 어떤 때는 부딪히는 것도 잘하는데 기술도 갖추고 있고 공격적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옌스 카스트루프 선수가 거기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지금 경기력을 쭉 꾸준히 올린다 그러면 황인범의 파트너로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황인범 선수가 일단은 그 다른 파트너라고 한다면 미들에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김진규 선수나 백승호 선수도 이제 제가 보기엔 유력한 선수 지금 조합이고 팬들도 좋게 호평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들보다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좋은 점은 기동력이 좋아요. 그리고 거칠어요. 좀 더 몸싸움이 능해. 그리고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확실히 잔뼈가 굵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분데스리가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분데스리가 경기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분데스리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K리그랑 비슷해요. 기술적인 면보다도 압박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가 실수하느냐를 보고 막 싸우는 팀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번 경기에서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그 조합에 황인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이나 황인범 선수도 빠르지는 않지만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고 성실한 선수고 그런 밸런스를 잘 잡는 선수니까 이 두 선수가 있으면 공격도 좀 되고 볼 전개도 좀 되고 그 다음에 공격 가담도 되고 그 다음에 수비도 탄탄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옌스 황인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물론 김진규 선수라든지 백승호 선수도 충분히 파트너가 될 만한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용우 선수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미들 조합이 상당히 부하가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네 선수가 그래도 다 공격력하고 수비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조합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역시 사이즈 문제입니다. 이 네 선수가 다 백승호 선수가 좀 키가 뭐 그래도 그 중에는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183, 4 이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좀 작은 면이 좀 아쉽기는 해요. 어찌됐든 몸싸움이라든지 헤딩이라든지 큰 선수가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네 선수가 다 뭐 점프력이 좋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높이가 어찌됐든 그래도 키가 큰 선수가 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네 선수가 좀 주전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선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지금 이 3-4-2-1에서 사냥개처럼 뛰어다녀야 되는 이 투미들에는 되게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그에서 따지자 그러면 그 K리그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허리 쪽에는 오베르단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입이 가능하다면 무슨 느낌인지 딱 아시겠죠? K리그 팬들께서 오베르단이 딱 들어오면 지금 이제 이 3-4-1에 적합하거든요. 근데 카스트로프가 오베르단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어찌됐든 그러면서 카스트로프 선수가 어떤 기여를 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전반전에 그 장면 있죠? 이강인이 오른쪽에 김문환으로 넘겨주고 김문환이 컷백해서 배준호 선수 슈팅 때린 장면. 그거 카스트로프가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강인 선수가 아웃사이드였나요? 그래서 왼쪽 측면으로 그 역습할 때 패스 하나 넘겨주고 오영규 선수가 들어가서 왼발 슈팅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도 카스트로프가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사냥개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냥개들이 중원에서 끊어내면 그 순간 우리가 바로 역습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공격을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공수 전환 속도만 살린다 그러면 이번 멕시코전 전반전처럼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스트로프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잘했어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스트로프 선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더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하는 부분이 뭐냐면, 카스트로프 선수한테도 이번 경기에서 되게 압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카스트로프 선수는 그냥 그 이제 백패스 내줄 때 보면 되게 뭔가 편안해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본 것 같은 느낌. 이제 되게 또 자꾸 박용호 선수 얘기 뒤에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박용호 선수 얘기하시는 분들이 백패스 너무 많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박용호 선수한테 조금 이제 받는 느낌이 있다면, 제가 뒤에서 좀 실드를 치겠지만, 그 백패스 할 때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게 실수를 이전에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용호 선수 스스로도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백패스 나갈 때 떠서 나가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이번 경기도 제 기억에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전반전에. 그러니까 언제든 하여튼 어쨌든 박용호 선수 리턴 패스 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박용호 선수가 여기 붙어 있다가 툭 튀어나와서 나 저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수 따라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 받아놓고 다시 내줘요. 근데 이거를 줬다가 리턴 내주는 거는 의미가 있는 일인 게 뭐냐면, 여기서 공을 잡고 있으면 슬금슬금 압박을 와요. 이 선수들이 공을 계속 잡고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오냐면 패스 줄 곳을 차단하면서 와요. 예, 그러면서 여기 너희 줄 데 없지? 하면서 이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이 9번하고 11번이 이렇게 압박해 온다고요. 안 주면.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를 주고받으면요, 이 두 선수가 못 와요. 왜 그러냐면 압박을 가려고 그러는데 얘를 주니까. 그럼 이렇게 압박을 해야지 얘한테 못 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공쪽을 지역으로 압박을 해야 되니까 얘도 11번 차단하려고 그러면 압박을, 그러니까 수비 위치를 이렇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가 여유가 생기죠. 주고받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4번한테 압박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갈 때 깔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선수가 편하게 잡고 다음 패스를 빨리 해주죠. 혹은 이제 여기를 주고받으려고 할 때 압박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의 압박을, 9번의 압박을 벗겨내고 여기서 반대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리턴 내줄 때 이 선수가 가만히 있냐? 가만히 안 있겠죠. 압박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리턴 나갈 때 깔끔하게 나가야 되는데, 박용호 선수가 몇 번 이렇게 리턴이 뜨는 장면을 봤는데, 카스트로프 선수가 제가 기술적인 면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리턴 내주는 거는 훨씬 깔리는 상태로 많이 잘 줬던 것 같아요. 물론 한 번 미스해서 역습 주는 장면도 있었어요. 카스트로프 선수가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실수를 전적으로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훨씬 더 편안해 보이고 리턴을 잘 내줬다는 점에서는 카스트로프 선수 그 들어온 것도 나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 얘기 드리고, 그런 카스트로프 합류로 중원 경쟁이 좀 치열해졌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카스트로프가 들어와서 이런 점 좋더라라는 거 선수들 다 느낄 거란 말이에요. 쟤 진짜 잘 뛰고 부지런하게 뛰네 라고 하면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그럼 나도 더 열심히 뛰어서 쟤랑 경쟁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스타일을 살리면서 이런 장점을 흡수하려고 노력하겠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팀에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좋은 영입이었다. 영입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발탁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DC라고 해야 되나? 박용호 선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메인 DC라고 하기 좀 죄송해요. 박용호 선수한테는. 저는 이번 경기에서 사실 박용호 선수 얘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커뮤니티에서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에도 기사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에도 막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특정 기사라고는 안 하겠는데, 네이버에 오늘 보니까 뭐 카스트로프 합류가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박용호 선수 실수가 많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번 경기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 그렇게 평가하면 어떡해요. 저는 언론인들이 조회수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스포츠는 특히나 조회수를 많이 먹고 살기 때문에. 하지만 객관적인 팩트를 잘 평가해서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그렇게 만들면 선수들한테도 상처가 되고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만 해야지 틀린 얘기를 하면 그거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중들께서 많은 커뮤니티에서 반응을 살피니까 박용호 욕 맞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 경기에서 박용호 선수의 실수는, 눈에 띄는 실수는 없었어요. 크게 위험한 장면들은. 근데 저는 과하게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본 장면들이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예전에 아시안컵에서 실수한 건 맞아요.
실수한 거 맞고 박용호 선수가 그런 단점이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용호 선수는 쓰기 나름에 따라서 좋은 선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소속팀에서 잘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추느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 이 팀에서 맞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딱 90분으로 평가했을 때는 박용호 선수가 큰 실수는 안 했어요. 진짜 치명적인 실수는 카스트로프 백패스가 더 위험했어요. 백패스 잘린 게. 근데 그걸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박용호 선수가 아까 리턴 내줬던 장면, 그러니까 제가 봤던 비판들 중에 하나가 비난인가 비판인가 좀 애매한데 비판 중에 하나가 박용호 선수가 백패스를 못한다. 아니 백패스만 한다. 전진 패스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물론 본인한테 압박이 안 들어왔을 때 여기서 돌아서가지고 막 전진 패스를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제가 지난번에 미국전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3-4-2-1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빌드업의 중심이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중원에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경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선수들까지 내려와 버리면 앞에 오영규가 고립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선수들이 아무리 깊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 풀백이잖아요. 결국엔 수비로 돌아가야 될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드업 할 때는 이 선수들이 중앙 쪽으로 좁혀가지고 공격형 미드 두 명이 여기서 볼을 받아주는 대신에 이 후방 빌드업에는 관여하기가 어려워요.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면 숫자가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8대4잖아요. 여기 검정색은 8명이고 여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 2명이 이 3명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1대1로 압박 들어오고 여기 한 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 선수가 이걸 빙글 돌아설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선수가 부스케츠여도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부스케츠도 예전에 강렬하게 압박하는 팀을 상대로는 가끔 가다가 실수를 저질러서 실점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측면 빌드업을 우리나라가 좀 더 측면 쪽에 빌드업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여기다 투입하는 건 아까처럼 이 선수들이 압박을 덜 당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고받은 다음에 여기서 일루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혹은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서 뭐 조금 여유 있을 땐 잡아가지고 측면 쪽으로 이렇게 때려주거나 측면으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숫자가 빡빡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 측면에서 측면 쪽으로 볼을 보낸 다음에 이 선수가 이 뒤를 움직인다든지 해서 이 측면에서 빌드업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공격 전개가 특징이.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리턴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카스트로프는 반대로 얘기해서 카스트로프는 얼마나 돌아서서 패스를 했냐라고 하면 카스트로프도 리턴 많이 냈어요. 카스트로프 전진 패스가 본인이 끊어내서 시작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정통적인 빌드업, 우리가 점유율 잡고 있는 상황에서 빌드업 상황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박용호 선수 백패스가 많아서 뭐라고 할 거면은 카스트로프도 얘 못 도네 이거 엉망이구만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박용호 선수가 좀 싫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밉보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구조상 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판 중에 하나는 그 후반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후반전에 이 중앙 쪽에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쯤에서 있다가 여기서 이 패스를 들어가서 이게 여기서 잘려가지고 역습 나온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패스를 못한다. 근데 여기 이한범 선수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패스 잘린 거 자체가 문제다 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뺏긴 다음에 설렁설렁 뛴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거는 잘못한 건 맞아요. 잘못한 건 맞는데 잘못한 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잘못의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100대 0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깜빡이를 안 켜고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가 들어와서 쿵 부딪힌 거랑 앞차가 충분히 깜빡이를 켜고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쿵 부딪힌 거랑 따지고 보면 차선 변경하는 차를 보지 못하고 내가 부딪힌 건데 그죠? 근데 과실 비율이 다르게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박용호 선수가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패스해서 뺏긴 거 자체는 잘못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거냐? 시도할 수 있고 이게 일리가 있고 보통 할 만한 거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실 비율을 좀 적게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너무 나이브했어. 그러면 이거는 졌다고라는 선수는 국대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여기서 이한범을 안 준 건 이거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여기서 한 방에 나가서 여기가 딱 연결이 되면 여기서 공격이 바로 시작되니까 오른쪽 측면을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가는 거는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타이밍도 한 번이지만 이거를 여기다 주면 이한범 선수가 오른발잡이니까 잡아놓고 한 번, 두 번에 나가겠죠? 그러면 공이 지나가고 가는 동안 이 선수들이 여기를 바짝 압박할 거란 말이에요. 이동해요. 상대도 공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아까보다 좁아지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많은 미드필더들이 여기서 단번에 여기를 때려주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잘렸다. 이건 문제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왜 잘렸냐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잘린 게 뭐냐면 얘가 알았던 거예요. 아, 쟤 저기 주려고 하네. 내가 중간에서 따먹어야지 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박용우 선수가 조금 더 이 선수 내가 줄 수 있는 선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는 여기 수비하는 선수까지 생각했다 그러면 한 박자 기다렸다가 주려고 하다 기다리다가 반박자라 그래야 되나? 딱 주니까 튀어나오는 거야. 잡으려고 여기 자르려고.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여기다 연결했어야죠.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움직임들을 좀 디테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 선수도 잘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가 나 줘요 여기 있을 때 나 줘 하면서 내려가다가 몇 번 받겠죠. 그러다가 이 선수가 나가려고 하면 그때 나 출발 하면서 뛰면 이미 이 선수는 일로 나오고 있는 관성이 있으니까 뒤로는 못 잡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딱 때려줄 수 있는 형태를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 자체는 가능한 선택이었고 하지만 이 선수가 어떻게 이 왼쪽 수비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아쉬운 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수비 설렁설렁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이 선수가 공 잘라가지고 올라올 때 여기서 전방 압박을 하고 있고 박용호 선수가 일로 좁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생각이지만. 왜냐면 수비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뺏겼으니 내가 가겠다고 여기를 빠져나가면 투미들인데 여기 누가 채워요? 이거는 짱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짱 봐줘야 돼요. 이거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 선수를 뚫고 얘가 나왔을 때 이때 바짝 붙어가지고 못 나오게 막아야지. 오히려 여기가 지금 1위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5번하고 2번의 관계가 여기를 본인이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 이거 어슬렁한다고 하면 되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그 마지막 실점 장면에서도 박용우 선수 설렁설렁 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도 박용우 선수가 센터백이 여기 3명 충분히 숫자가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여기까지 다 들어가 버리면 솔직히 흘러나와가지고 이쪽 열렸을 때 중거리 슛 맞을 수가 있는데 본인은 여기 지키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멕시코 공격수 히메네스 선수가 잘한 거다 말씀드린 게 그런 점입니다. 이게 밑보이면 안 뛴다라고 하는데 어떤 땐 자리를 지키는 게 수비일 때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들이박는다고 된 게 아니라 오늘 수비 열심히 하겠다고 야 전방 압박하니 나도 전방 압박하겠다 해서 가고 있으면 이 자리 빵꾸 나면 그게 누구 잘못인가요? 미들 잘못 아닌가요? 많이 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비판의 포인트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백패스했다. 쭉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박용우 선수가 그 패스 선택이 좀 안 좋았던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잘못한 건 맞다. 근데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얼슬렁얼슬렁 수비하는 건 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선수들이 워낙 바짝 뛰고 있어서 커버 가능했다. 커버하려고 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잘못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박용우 선수가 지금 좀 함량 미달 아니냐라는 얘기를 함께 전술에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동감입니다. 박용우 선수가 좀 기민한 유형의 선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전방 압박할 때 좀 당하는 유형의 선수였고 그게 이제 아시안컵 때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유형의 선수고 이 선수가 조금 더 롱킥이라든지 좌우로 뿌려주는 것들은 본인들이 좀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인 것 같은데 그럴 게 월드컵에는 많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높이가 있는 선수지만
또 매우 헤딩을 잘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아닌 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수비적 측면에서도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기민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투미들에 들어갈 만한 선수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전급이냐 하면 약간 좀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지금 이 팀에 맞느냐, 그리고 조금 불안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야,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박용우가 너무 못해서 꼴 보기 싫고 박용우랑 카스트로프랑 너무 비교되더라, 박용우 진짜 개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과한 비판이고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박용우 선수는 이번 경기 무난하게 저는 미드필더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팀 스타일에 맞느냐랑 별개로.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차이가 느껴진 게 뭐냐면, 카스트로프 선수나 다른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들은 좀 여기서 잘 움직이고 리턴해주고 패스를 연결해준 다음에 본인들이 전진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인이 받아주고 측면 연결되면 본인이 이런 위치에 올라가서 공 다시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좀 전진하면서 공을 받아보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전진성이 좀 있어요. 근데 뭐 김진규 선수나 백승우 선수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박용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뒤로 나가서 라볼피아나 같이 막 뒤로 빠지는 걸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난 경기에서는 좀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압박당하거나 하면 박용우 선수가 본인이 뒤쪽에 끼어 들어가면서 이제 뒤로 빠지는 본인이 형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면서 여기를 김태현이 올라가는 형태를 좀 공격 전개하거나 측면 쪽으로 빠지거나 이런 유형의 공격 전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보다는 좀 미드필더들이 앞으로 뛰는 유형의 선수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팀 전반적인 색깔을 봤을 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색깔에는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도 동감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현이 올라갈 수 있으니 내가 뒤로 좀 빠져서 움직이겠다, 이거는 전술적으로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빌드업을 해볼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전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잘해요, 박용우 선수가. 그런 면에서는 뭐 전적으로 박용우 선수를 욕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감독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용우 선수에 대한 비판은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박용우 선수도 방금 같은 움직임이라든지 그 사이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여전히 후보군에 두는 것 자체를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또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전술적인 얘기들을, 네, 요즘은 좀 이렇게 전술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네, 어찌됐든 참 재밌는 경기였고 지금 전술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를 높여가야 된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빌드업이라든지 전방 압박에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우리의 장점을 보여줬고 득점도 2개나 만들어냈고, 네, 전반적으로 괜찮은 경기였다. 다음 A매치 기간에 한번 제대로 된 걸 한번 또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